사연은 며느리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신우에게 인심까지 쓴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남편을 시원하게 응징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3달도 넘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하고 또 싸웠네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잘못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친정이 남쪽 끝자락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에 삽니다. 지난 겨울에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는 마트에 가셔서 장을 봐다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사시면서 가끔 반찬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하시니 제가 이번에 시어머니께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현금을 드릴까 했다가 남편도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제 카드로 시어머니는 장도 보시고 정형외과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목욕탕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문자가 오더니 목욕탕에서 5만 원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세신과 마사지를 받는 금액이었나 봐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내 엄마, 네 엄마, 모두 우리 엄마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신우를 만나서 마트에 또 가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정신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던 기간이라 어머니께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워낙 염치가 없고 밉상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 혹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신우가 장을 본 것까지 계산해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쓴 카드 내역이 문자로 온 것을 보니 몇만 원 안 되더라고요. 안심하고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쯤에 마사지 샵에서 18만 원 결제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마사지 샵에 가서 제 카드로 마사지 금액을 결제한 것이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가끔 저희 집에 오시기는 하는데 친정엄마에게는 한 번도 제가 카드를 드린 적이 없어요. 혹시 뭐 사오신 것이 있으면 제가 얼마 들었냐고 물어봐도 저희 엄마는 절대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됐다고 하십니다. 시댁보다 친정이 좀 더 여유가 있기는 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프다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 시어머니시라 서울 오신 김에 마사지 받으시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소에 제가 시댁을 꺼려하고 모른 채 하고 살던 며느리였다면 이참에라도 돈 좀 쓰자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외아들 며느리이고 그동안 정말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집 대출금 갚아가며 사느라 돈 부족해도 시댁에 매달 용돈 30만 원씩 드렸어요. 빠듯하게 사는 중에 30만 원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고 살면서 부모 용돈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은 저희가 드리는 돈이 큰 보탬이 되니까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하고 살았습니다.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챙길 일이 있으면 다 챙기며 살았고요. 말도 없이 며느리 카드로 딸에게 인심을 쓰시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기분 나빴지만 내 카드로 신나게 마사지 받은 신우가 더 얄밉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저녁에 신우네 가족과 우리 가족 외식을 했는데 식대를 남편이 냈습니다. 외식 약속이 잡히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톡으로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신우 마사지 비용까지 내주었으니 식대는 신우네가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식대를 계산했어요. 안 그래도 신우네와 만나면 열에 8번은 저희가 식대를 계산하거든요. 아, 참고로 신우는 남편의 여동생도 아니고 남편의 누나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톡으로 식대는 신우네가 계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몰래 가서 계산을 한 건 뭐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어제 시어머니 카드를 돌려받지 그랬냐고, 그럼 자기 누나와 마사지도 안 받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럼 신우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사지 비용을 내드릴 수는 없는 것이냐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어머니 돈으로 내겠다고 했으면 신우가 그러라고 했겠냐고,
어머니가 내 카드 들고 나오신 것을 알고 어머니가 마사지 비용 내도록 한 것이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고 이 난리냐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돈 쓰겠다고 했어요. 매달 시댁에 드리는 돈도 똑같이 친정에 드리고, 친정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돈 쓰시고도 내가 돈 준다고 하면 돈 안 받으시는데, 여태까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쓰신 돈 전부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먹고 자고 외식할 때 식대도 우리 부모님이 다 내셨는데,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사포처럼 쏘아대니까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엄마가 돈 쓴 것이 아까워서 이러냐고 너무하다고 하는데, 또 열받네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가 싸운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30만 원 보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보내냐고 했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친정엄마에게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버리고 시댁과 똑같이 친정해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 불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놀라더군요.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돈 때문에 돈이 약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친정과 시댁에 대해 불공평한 말을 하려는 것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 말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것저것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이 당신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맨날 자기가 장녀라고 어깨에 힘이나 주는 신우 우리한테 밥 산 적 몇 번이나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는 장녀고 하나는 장남이냐고. 그럼 당신은 장남이자 막내냐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만날 때마다 쓴 돈 한 번에는 못 갚아도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말할 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이성적으로 대하겠냐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불만이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이혼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때마다 시댁을 챙기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벌이에서 매달 시댁에 돈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며느리 도리를 완벽하게 한 것이니 앞으로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시어머니 오실 때 내 허락받고 오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반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표정이었어요.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제 생각대로 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어나가려 해도 자기 말만 옳다고 했으니 저 혼자 이성적으로 참고 있으면 호구나 되겠죠. 우리가 시댁에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무슨 날이면 챙겨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정확하게 알고 저와 친정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지금처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면서 생색내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 본능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은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견디기 힘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더니 시누이들이 난리를 치길래 시누이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홀시어머니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변덕과 엄살, 게으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딸 셋의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는 먼 지방에서 고집스럽게 홀로 사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 너희들이 전화해봐라 하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되면 용건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게 전부였어요. 매일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시는 통에 놀라서 남편과 제가 4시간을 넘게 차로 달려가 보면 너희 따라가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짐을 싸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안이시라고 치매약과 혈압약, 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왔는데 어머님은 주사도 맞고 사진도 찍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준다고 죽어가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의사 돌팔이라고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셨습니다. 또 오신 김에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시면 방 2칸짜리 빌라인 저희 집에 안방을 내드리고 저는 재택근무라서 시어머니와 집에 함께 있다가는 혼이 나갈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대소변을 흘리시고 옷도 적시셔서 냄새가 나고 욕실에서도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나와서 거실에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으셔서는 종일 아프다 아프다를 반복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계속 아들 옆에 붙어 앉으셔서 아프다 아프다 하시고 잠자리에 누우셔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저를 일어나라는 듯이 냉장고 문을 쾅쾅 열었다 닫았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는 어머님께 안방을 내드리고 거실에서 잤거든요.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면 계속 말을 거시고 5시 넘어서는 남편에게 밥 먹고 자라 하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밥상을 차리면 밥상 앞에 앉아 한술 뜨려는 남편에게 답답해서 못 있겠다. 다시 시골 보내줘라 하시고 기차표가 당장 없다고 해도 당장 데려다 달라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시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는 답답해 죽겠다고 시골 보내달라고 응석을 부리시는 것이 무슨 공식처럼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골 보내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운전하고 왕복 10시간 넘게 걸려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큰 시누이네 사업한다고 아버님 가지고 계시던 땅 담보로 대출받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땅 팔아서 시누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시누들이 저희에게는 1,000만 원 주더군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매달리시니 못 견디겠더군요.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 이번에는 막내 시누이가 내려갔는데 하도 우는 소리를 하시니 대책도 없이 모시고 올라와서는 며칠 지내보더니 자기네도 바쁘고 정신없고 대소변도 처리가 힘들다고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 남편은 그러게 왜 대책도 없이 모시고 왔냐고 시누이에게 난리. 시누이네 며칠 계시는 동안 병원도 가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또 답답하다고 시골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10년간 겪어온 터라 남편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며 예전부터 알아보던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매달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누나들과 나눠서 내자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요양원비 다 부담할 테니 말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 셋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는 불쌍한 엄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원망을 하고 어디냐? 당장 가보겠다. 오늘은 요양원 다녀왔냐? 엄마는 뭐하고 계시더냐? 한 푼 보태주지도 않은 시누이들이 갑자기 효녀들이 되더군요. 이렇게 난리를 치며 전화를 해대는 누나들 때문에 남편은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신 지 2주 되고 나서 시누이들이 다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시누이들은 시골에서 사시던 엄마를 그렇게 답답하게 요양원에 모시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하며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난리였습니다.
남편도 듣다 못해 유산을 누나들이 전부 가져가고는 왜 나한테 엄마 모시는 것을 떠넘기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신우에게 매형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누이들도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당장 퇴원시키러 가자고 하더니 부모님 재산은 누나들이 전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셋이서 얘기해서 어머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나는 욕심 없는 줄 아냐고, 형님들이 재산은 다 받아놓고 왜 우리에게 자식도리를 강요하냐고 했습니다. 저 억울해서 앞으로 어머님 요양원비도 못 내니 형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도리한다고 했더니 누굴 호구로 아냐고 하고 지금 대화 내용 다 녹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버린 본인들 어머니를 그래도 모셔보려고 요양원에 모셨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 불쌍하다고 난리칠 거면 형님들이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양원 모실 때 남편이 잔말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우리 받은 것 없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형님들이 하면 된다고 했더니 시누이들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요양원 연락처와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앞으로는 어머니 알아서들 잘 모시라고 했답니다. 시누이들은 받을 것은 받고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저와 남편을 건드려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큰 시누이가 요양원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어머님 요양원에 적응도 다 하셨을 텐데 남편은 저보고 요양원에 가보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갔다가 누나들에게 또 무슨 덤탱이를 쓸지 모른다고요? 저희도 40대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 둘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듯하지만 어머님 요양원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도 저도 손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 10년을 폭삭 늙는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나마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얼마 전에 큰 시누이가 전화했길래 이제 시누이들은 정신병자들로밖에 안 보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부모님 재산 중에서 우리 몫은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도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 여기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것 없이 10년 그렇게 하셨으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분과 자녀들 교육에만 집중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해온 것 없이 요구만 많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해간 돈이 2억입니다. 시댁에서는 2억 5천 지원해 주셨고요. 그 2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남편이 예전에 집 살 때 시부모님과 함께 투자한 돈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1억을 보태주신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 빚이 2억가량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남편의 빚을 일부 갚고 대출 1억 더 받아서 전세 얻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빚이 2억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서 결혼할 때 조금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계셨고 결혼할 때 제가 해온 돈의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금액적인 얘기를 당연히 남편이 시부모님께 상세하게 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지난 5년간 시부모님 생신, 시댁 친척들 가족 행사 축의금,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 식사 비용 등을 시댁에서 장남인 저희가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결혼하고 2해 동안은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제가 앞장섰던 것도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많이 아프셨을 때 시어머님이 유산을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는 딸로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아빠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때라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보같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에게만 뭐라 했어요. 내가 시댁에 친정아빠 아프신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한 적도 없는데 왜 어머니는 아픈 우리 아빠 유산을 정리하라고 하시냐?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는데 어른으로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신 것이 아니냐고 남편은 항변을 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얼마 뒤에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아빠 장례식장에 다녀가시고는 교통비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제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동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장례식장에 다녀간 분들에게 교통비를 챙겨드리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경황도 없었고요. 그때부터 속으로 시댁에 드리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둘이고 집값은 점점 오르고 전셋값도 점점 오르고 시부모님은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저희에게 부담이라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부담 주시는 것 없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일은 다 돼 가시는데 건물 청소 다니시면서 생활하시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하셔서 원래 살던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시고 저희 보면 아이들에게 용돈 주시면서 사세요. 엄마 혼자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아파하면 너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돈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를 못된 며느리, 못된 아내로 몰아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마음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친정엄마 일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좀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번에 친정엄마가 운동 삼아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는 것인데 그걸 뭘 그만두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나가고 싶으셔서 나가시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 나가게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친정엄마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생활이 빠듯하고 전세 계약 기간 만료도 다가오는데 무슨 돈으로 친정엄마에게 돈을 드리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엄마에게 충분한 돈을 줄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일주일 넘게 기분 상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니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장남인데 어쩌고 하시면서 주말에 남편과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희 오빠가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무슨 돈을 드리자고 했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둘 키우며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저희가 전부 돈을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결혼할 때 그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결혼 전 빚이 2억이 있었고 시부모님이 주신 돈 1억으로 남편의 빚 일부를 갚은 것과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돈의 액수, 제가 결혼 전까지 모아놓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눈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맏며느리 도리한다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을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아빠 위독하실 때 재산을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냐고 말씀드리고, 우리 오빠가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왜 드리냐고 하시면서 그때 재산 정리를 해 놓으라고 하신 것은 친정 재산이 오빠에게 전부 갈까봐 하신 말씀 아니시냐고 했어요. 친정아빠 재산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봐 그런 말씀 하셨으면서 친정에 돈 지원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사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분이시라고 했어요. 자기는 빚만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처가에서 얼마를 해왔는지는 말 안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깝고 처가에 들어갈 돈은 아까워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차비를 거론하신 것이나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미리 정리하라고 말한 것 때문에 나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 1억을 회수해서 친정엄마에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해온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으면서 앞뒤 다 자르고 부모님께 얘기하고선 계속 시댁의 지갑 노릇,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혼자 살면서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언성 높여서 제 주장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말이 다 맞는데 왜 적반하장을 하냐고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렇게 양심도 없는 짓을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다 맞으니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해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을 전부 끊고 앞으로는 친정엄마에게만 돈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시동생네로 가셨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 당신은 시집 올 때 몸만 와놓고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슨 발칙한 짓이냐고 막 혼내셨대요. 시어머니는 시동생네로 가서 아버님이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주셨다고 울고불고 하셨다는데 며칠 뒤에 동서도 시어머니를 못 견디고 나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전화로 아들을 양심불량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들 앞에서 꼿꼿이 할 말 다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현실 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 결단력이 대단하시네요. 시아버지 믿고 쓰니님 생각대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 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직장에서 쓰니님을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던 동료에게 사이다를 먹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 다니는 기혼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6개월 되었어요. 일신사에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나름 사이다여서 보내봅니다. 사회생활 실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많은 것을 느꼈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또래들 중에서 기혼인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다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도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경력을 쌓기 좋은 회사라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입사를 했습니다. 알바는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진짜 사회생활은 처음 하는 것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입사를 해서 저희 팀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나서 다른 팀 선배님들을 만나면 먼저 활달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인사를 활달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좋은 것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팀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팀 선배님들도 지나치다 저를 만나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물어봐 주시며 막내라서 고생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별거 없이 인사를 크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밝힌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양치할 때라던가 간식 파티할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타팀이고 낯선 분들도 있긴 했지만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저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어주셔서 저도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한 저와 동갑인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직원인데 약간 뭐랄까, 항상 좀 뚱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 그 동료와 회사에서 함께 지나가다가 다른 팀 선배님들과 제가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면 그 동료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팀 과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안면도 트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동료는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과 간단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적당히 타이밍 봐서 그 동료도 대화에 끼어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있으니 좀 신경이 쓰이고 괜히 그 동료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동료와는 같은 팀이고 어쨌든 입사도 저보다 한 달 빠르고 해서 선배라면 선배인데 제가 먼저 회사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하니 그 동료가 조금씩 신경 쓰이더라고요. 신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은 그 동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차를 마시곤 하는데 가끔 제가 마실 차를 타러 가는 김에 팀원들 차도 한 잔씩 타서 드리곤 했어요. 제 거 타는 김에 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를 한 잔씩 드리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다는 그 동료는 그때마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그 동료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끔 그 동료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좋고 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 동료 주머니에 간식을 넣어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대학 때 학원 보조 강사 알바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피곤하고 힘든 날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사탕 하나를 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정말 울 뻔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눈치가 있고 어떻게 저런 배려심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린아이도 어른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배워서 저도 주변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듯한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가 좀 일찍 끝나고 귀가하실 분들은 귀가하신다고 가시고 4명만 남아서 2차를 갔어요. 2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갑자기 땡땡씨, 회사에서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이러더군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제가 회사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팀장님께도 막 장난치고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원래 장난도 잘 치시고 회의가 잘 안 되면 회의를 예능으로 바꿔버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가끔 장난도 치고 팀장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아무 말이 없길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버릇없이 군 것처럼 보였으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는 저에게 왜 사람들에게 친한 척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누굴 꼬시려고 하냐면서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동료가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인사를 하고 본인에게 소개도 안 시켜줬다고 뭐라 하더군요. 같은 팀이니까 자기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팀원들 차를 가끔 타주는데 자기에게 말을 해서 같이 타오던가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 거 탈 때 같이 타다 준 것이라고 했더니 팀원이 7명인데 타는 김에 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혼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면서 자기 존나 기분 나쁘다고 욕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동료에게 좀 취한 것 같다고 일어나자고 하는데 그 동료는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을 때 다른 팀 사람들과 제가 혼자 친해져서 대화하고 그러면 자기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료 하는 말이 그렇게 여우짓을 하고 꼬리치고 다니면 회사에서 안 좋게 소문나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것을 여우짓이라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좀 배우라고요. 나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으면 사람들과 친해질 시간이 나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내가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옆에서 뚱하게 있는데 나도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요. 팀원들 힘내라고 차도 타다 드리고 기분 안 좋은 것 같은 팀원 있으면 작은 간식 하나 책상 위에 올려주며 힘내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습니다. 본인의 친화력이 부족한 것을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나대서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그랬냐고 했어요. 왜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싸움 나겠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료에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질투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2차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랑에게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더니 회사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동료가 여우짓이라고 했으니 그 앞에서 더 여우짓하고 더 꼬리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달라진 것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동료의 말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 입사 동기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료가 저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혼 기혼 가리지 않고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말하고 다녔고 실무도 잘 모르면서 나대고 다니고 등등. 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받아칠 수 있어서 상관없는데 뒤에서 욕하고 다닌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싸우더라도 불러내서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원들과 타팀 선배님들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럴수록 그 동료는 저를 째려보는 횟수가 늘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제 생일날 팀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동료는 그때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팀장님서부터 팀원들 전부 저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팀 분위기가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물보다 더 감사해서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다른 팀 팀장님이 그날 저에게 제 생일인 것을 몰랐다며 나중에라도 선물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는 그 동료에게 퇴근할 때 선물 고맙다고 미소 한번 띄워주고 퇴근했습니다. 그 동료는 지금도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인데 저 외모도 평범 이하입니다.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고요.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부모님께 배운 대로 먼저 다가가서 활달하게 인사하는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동료는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자기를 바꾸던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이 좀 스트레스예요. 앞으로 저는 그 동료 앞에서 더 활달하게 행동하고 팀원들과 더 즐겁게 잘 지내려고요. 남편은 제 편에서만 말해주니 많은 분들에게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기도 해서 글을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대단한 강점을 가지셨네요. 사회에서는 능력자를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나 봅니다. 질투하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회사 사람들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멋진 직장인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사연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항상 집도 지저분하고 아이들도 지저분하게 키우는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아이 하나 키우는 준마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 어느새 12년 차네요. 동갑내기 저희 신랑은 깔끔하기가 결벽증인가 싶은 정도인 사람입니다. 연애 때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더라고요. 물티슈를 꺼내 버스 하차벨을 누를 때 물티슈를 대고 누르길래 위생에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저희 때 나이의 친구들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이라 그냥 신선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과하다 싶지만 그래도 깔끔 떨어서 나쁠 것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 청소나 분리수거는 저보다 남편이 더 깔끔하게 합니다. 집에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은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연애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 처음 시댁에 인사 가는 날, 전 새하얀 원피스에 하얀 스타킹을 신고 인사를 갔어요.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전 엄청 놀랐어요. 시댁에는 아주버님네 부부와 어머님이 같이 살고 계셨는데, 시댁은 현관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은 집기들과 집안 살림들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인사 가기 전 형님과 어머님이 좀 잘 안 치우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놀라지 말라더군요. 전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하여튼 발 디딜 틈 없는 집안에 들어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언제 묻었는지 모르는 음식 자국들과 먼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앉으니 형님은 물티슈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을 닦는데 물티슈가 말랐는지 잘 닦이지 않더라고요. 전 괜찮다며 저희 집도 어수선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과 어머님은 그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며 씩 웃으시더라고요. 집에 어린아이도 있고 하니 치우고 사시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차만 마시고 간단히 대화를 한 후에 나중에 식사하자며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은 괜시리 죄 지은 사람 마냥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전 괜찮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알았다네요. 그 전까지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대요. 그렇게 결혼 전 연애 기간 동안에 시댁에 갈 때 어수선한 집안이 절 먼저 반겨주어 갈 때마다 분리수거든 집안 정리든 제가 조금씩 해드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따로 자취 중이라서 시댁보다는 남편의 자취방에 더 자주 가긴 했지만요. 남편의 자취방은 그야말로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어머님의 습관을 닮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는 명절 이외에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전 전업주부로 육아와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형님도 집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두 분의 성향이 맞으니 저리 같이 사시는 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언제나 저는 청소부터 시작하고 집에 올 때까지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시댁에 일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면 저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행여 아이가 바닥의 먼지나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 먹을까 걱정돼서 항상 아이를 업고 있거나 안고 있었네요. 그런 집에서 형님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 아이들도 커서 어느덧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집이 빈 시간이 많은데도 청소와 정리정돈이 안 되었습니다. 여자 둘이 집에서 정리정돈도 못하고 집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전 더러운 시댁만 빼고는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관심도 없고 별 요구도 없어 그럭저럭 좋은 시댁이구나 싶었네요.
저희 아이가 몇 년 전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명절에 할머니네 안 가면 안 돼? 저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네 너무 더럽고 엄마 거기 가면 청소만 해서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특한 자식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야 한다며 아이를 설득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엄마가 아이 셋에 할머니 모시고 사시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니 네가 이해하라고 아이를 타일렀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시댁의 위생관념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장판을 갈아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게 도저히 맨발로는 다닐 수가 없었죠. 제가 가끔 가서 청소를 해도 그때뿐이고 형님과 어머님은 달라지지도 않고 시댁은 더 더러워지는 듯 했어요. 참다 참다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더러운 집에서 또 넷째를 가졌다는 형님의 말이 너무 쇼킹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아무 생각 없으신 듯한 분이고 형님 또한 아이들을 케어는커녕 그냥 밥만 먹이는 그런 정도의 케어로 아이들을 돌봐왔으니까요. 아이들은 며칠을 입었는지 모를 옷을 입고 밥 먹을 때 바닥에 흘린 음식들을 주워 먹었어요. 집이 지저분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 가정교육이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 미래가 걱정이 될 수준이었어요. 형님네 큰아이가 학교 끝나고 가끔 저희 집에 있다가 가는 날이면 작은엄마, 저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는 맨날 국밥만 해주고 할머니는 엄마 없을 때는 밥도 안 줘요. 라는 거예요. 저는 조카아이에게 자주 놀러 오면 된다고 하며 부담 없이 자주 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조카는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사는 것처럼 와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혼자라 그런지 큰 조카랑 잘 놀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사촌 형제도 가깝게 지내면 친형제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 수준의 케어를 하며 집안 살림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형님과 시어머님이 좀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여러 번 시어머님께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아 본인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들이 가엾게 느껴져서 이젠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저는 시댁에 가면 아이들 먹을 간식이랑 옷가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보고는 무슨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어린 조카들의 모습이 너무나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전 형님네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에게 우리 아이와 조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용없다며 말리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래왔다고요. 바뀔 사람들이 아니라고 괜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요. 그래도 저는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남편에게 얘기하며 제가 형님과 어머님께 얘기하면 제 편에 서 있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히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되기는 하지만 편 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버님 기일이 되어 전 시댁에 가서 그 전과 다름없이 청소와 정리정돈부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치우면서 형님과 어머님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집 청소를 자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형님은 동서, 나 애 새 키우고 어머님 모시고 있어. 내가 어떻게 청소할 시간이 있겠어. 나도 치우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형님, 애가 셋이어도 기본적인 건 해야죠. 아이들 좀 보세요. 옷이고 머리고 위생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면 뭐 하시는데요? 그때 시간 되시지 않아요? 땡땡이 말로는 형님 아이들 없을 때 헬스장 다니신다면서요. 형님은 밖에서 깔끔하게 보이시면서 집안 꼴이 이러면 사람들이 형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애들 케어도 안 되고 기본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집에 계시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운동 삼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죠. 애들 봐주신다고 같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눈으로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 집에 더러워서 들어오기도 싫어요.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했으면 형님도 어머님도 이제 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 더 이상 형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사신다면 이 집에 안 올래요. 제 말에 형님과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없으신 것 보니 바뀌실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저희 갈게요. 괜히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요. 땡땡 아빠, 땡땡아, 이제 집에 가자. 이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 옷을 입더라고요. 아이는 어쩔 줄 몰라 눈치 보고 있고요. 그렇게 밥을 먹다 저희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서 치킨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격앙되어 얘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남편은 계속 제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멍충아, 눈치 그만 보고 치킨이나 뜯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고등학교 이후로 계속 얘기하고 화를 내도 바뀌지 않아 집을 나왔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알아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카들이 자꾸 눈에 밟혀 어른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며칠 뒤 큰 조카가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엄마, 있잖아요. 그날 작은 엄마 가시고 나서 엄마가 상 치우고 할머니가 바닥을 닦으셨어요. 원래 상을 아빠가 치우는데 엄마가 치웠어요. 이러는데 참 그깟 걸레질이 그깟 정리가 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인 듯 제게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조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도 기분이 좋아 큰 조카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가 뷔페에 가서 밥 먹고 들어왔습니다. 뭐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무기력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제가 시집살이를 시켜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시댁에 안 갈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을 보니 쓰니님은 참 마음이 고우신 분 같습니다. 쓰니님이 말씀 한번 하셨다고 그 정도로 시댁이 바뀌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시댁을 위해, 조카들의 미래를 위해 큰일 하시는 쓰니님, 정말 대단하세요. 쓰니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새언니가 엄마를 납치해 갔다는 사연인데요. 훈훈한 반전이 있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미혼인 여자입니다. 제 올케 얘기를 할까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저희 집은 엄마, 3살 위인 오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엄마는 저녁마다 기도문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땡땡이 땡땡이 아빠, 내 울 애들 넉넉하진 않지만 바르게 키우겄소. 걱정 마소. 우리 애들 위해서 잘 지켜주소. 보고 싶소. 하며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렇게 과부인 엄마는 농번기에는 밭을 일구고 농한기에는 읍내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엄마의 바람대로 바르게 자라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지방 국립대를 나와 직장 생활 중입니다. 오빠는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 중에 새언니를 만났어요. 새언니의 첫 인상은 저보다 1살 많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고 아주 예쁜 서울 아가씨였어요. 예쁜 원피스에 하얀 피부,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전형적인 도시 아가씨 이미지가 새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엄마는 반갑게 새언니를 맞이했어요. 없는 집에 아들을 데려가 줘서 고맙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새언니는 오빠가 너무 좋아 본인이 결혼하자고 조르고 조른 것이라며 엄마에게 아들을 멋지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새언니가 다녀간 후 엄마의 걱정은 늘어난 것 같기도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해서 벌써 조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첫 조카라 그런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조카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요. 조카가 오면 전 마당에서 옛날 놀이나 동물들에게 먹이 주기를 하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새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오빠에게 지난 이야기 들었어요. 아가씨도 오빠도 어머님도 너무 존경스럽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새언니의 말에 의아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고마워요. 저런 모질이 오빠를 데려가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줘서. 그랬더니 새언니는 아니요, 오빠가 절 데려간 거예요. 제가 오빠에게 결혼하자고 얼마나 졸랐는데요. 제가 아마 6개월은 따라다녔을걸요. 처음엔 까무잡잡하고 까치머리인 오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착실하고 바른 오빠한테 후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인사 왔을 때 실은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처럼 많이 반겨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허리 한번 못 펴고 밭에서 엎어져 살아온 어머니께 배운 덕분에 어디 가서도 땡땡이 굶기지는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공주처럼 고이 키우신 딸 고생문이 훤하다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사랑하며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떨지도 않고 말하는데 거기에 더 뿅 갔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사랑스러운 아가씨도 어머님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 제가 오빠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르죠. 이러면서 저녁 식사 준비한다며 부엌에 들어가 버렸어요. 서울 깍쟁이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새언니가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새언니는 매니큐어를 가지고 와서 엄마 손에 예쁘게 칠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칠해준 매니큐어를 보고 부끄러운 듯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꾸미고 그런 걸 안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도 꾸미신 모습을 보지 못해서 엄마도 그런 거 안 좋아하겠거니 했는데 엄마가 무척이나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밭일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은 새언니 덕분에 알록달록한 색으로 바뀌고 빛났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를 임신하고 출산 2달 전 출산휴가를 써서 엄마 집으로 내려와 1달 반가량 엄마와 같이 지냈어요. 저와 오빠는 주말마다 내려가 언니와 엄마를 만나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언니는 서울로 올라가 귀여운 남자 조카를 낳았어요. 엄마는 언니가 엄마 집에 와 있는 동안 저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언니 자랑을 하는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언니는 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엄마에게 시골밤은 무섭다며 같이 자야 한다고 엄마와 항상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네요. 자면서 엄마 냄새가 너무 좋다고 이불 안에서도 팔짱을 끼며 딱 붙어 잤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하루는 화장도 해주고 하루는 읍내 쇼핑도 가고 5일장에서 같이 간식도 사 먹으며 무뚝뚝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가운 딸 역할을 하며 엄마와 지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새언니가 전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새언니에겐 좋은 신우인지 나쁜 신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새언니가 언제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조카를 만나면 지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놀아준답니다. 얼마 전 엄마가 계단을 내려오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철심을 받고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언니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병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꾸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가자며 졸랐더라고요. 엄마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겠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새언니에게 전화해 언니도 힘든데 엄마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냐며 제가 더 엄마 집에 자주 찾아뵐 테니 언니는 걱정 말라고 마음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엄마 냄새가 그립다고 하며 이렇게 멋진 아들을 주셨는데 힘들기는 뭐가 힘드냐 하더니 땡땡이도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퇴원하시는 날 언니는 엄마 짐을 몰래 싸가지고 차에 싣고는 엄마를 퇴원시키겠다며 오빠와 병원에 가서 엄마를 서울 오빠 집으로 납치하듯 데려갔어요. 엄마는 새언니 고생한다며 싫다고 하는데 언니는 엄마에게 요즘 둘째를 가져서 그런지 자꾸 어머님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이 땡땡이도 봐주셔야 하고 임신 중에 회사도 다녀야 하는 자기도 엄마가 돌봐줘야 한다며 데려가 버렸어요. 엄마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 했지만 뒤돌아보며 짓는 엄마의 미소를 제가 그만 봐버렸네요. 그렇게 엄마는 새언니에게 납치당했어요. 납치당하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희 집에 사랑스럽고 사랑 많은 새언니가 들어와 엄마와 우리 가족의 퍽퍽하기만 했던 삶을 씻어주듯 행복만 가득한 하루하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울 새언니의 엄마 납치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도 울 새언니 말대로 멋지고 사랑스러운 신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저 이런 새언니 자랑해도 되죠? 새언니, 그동안 무뚝뚝하고 메마른 우리 집에 사랑을 가져와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디서도 이런 사랑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고마움을 말로 자주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주고 있는 사랑, 언니에게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평생 조금씩이라도 갚으면서 살게요.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사랑 가득한 집에 사랑 가득한 며느님이 들어오셨네요. 사랑을 주고받느라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부럽습니다. 진정한 사이다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